자, 그래서 우리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상담과 심리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문헌을 이제 레퍼런스를 좀 조사해봤더니 메타버스와 관련된 상담과 심리치료 영역은 연구나 실험된 선행 연구가 없어요. 근데 VRT라고 얘기하는 버추얼 리얼 테라피는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왜 메타버스로 하는 심리치료 상담은 없을까, 레퍼런스가. 뭐, 그럴 만도 하죠. 이게 대부분 메타버스란 개념이 1990년대에 등장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실제로 실현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나 그래픽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메타버스 유형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인터넷 기반 또는 VR이라고 얘기하는 가상현실 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은 있었다. 첫 번째 이젠 공황장애나 다양한 공포증, 알코올 중독, 정서와 행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이런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얘기하는 이 인터넷 기반 인지행동치료 ICBT와 가상현실 치료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가상현실 상담과 심리치료는 어떤 이론적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이 인지행동 치료의 활용 빈도는 점점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뭐 가벼운 정도 또는 중등 수준의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CBT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영국에서는 이것은 뭐 보험 처리까지 다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근거 때문이죠. 근거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 치료가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아론백 선생님에 의해서 창안되었고 특히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도전하고 논박하고 긍정적이고 성공 기반한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전되면서 인터넷 기반 인지행동 치료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인지행동 치료로 치료가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 관련 분야에서 공황장애를 시작으로 우울과 관련된 연구도 확장되고 있고 인터넷 정신건강의학 부서가 실제로 스웨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소개되고 2007년도에는 스톡홀름 지역 내 정규 의료 서비스로 대중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외에도 가상현실 환경이 가장 유용한 치료적 개입으로 저는 심리극과 역할극적 상당 기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라는 것은 주인공, 우리가 상담에서 내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내담자가 역할극을 이용하여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 또 여기서는 사회적 문제인데 이게 대인관계 주제죠. 대인관계 문제를 단순히 말로 뭔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행위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다루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재경험함으로써 그때 그 순간 하지 못했던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에서 다시 재경험시키는 거 그런 방법론이 심리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리극에선 몇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제 디렉터라고 표현하고요. 이 디렉터는 상담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인공은 내담자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보조자라고 해요. 영어로는 액세서리 에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액세서리 에고는 이 보조자인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내담자가 저는 엄마를 갑자기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엄마. 엄마. 그러면 보조자라는 어떤 역할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보조자라는 어떤 아바타를 세우고 엄마 역할로서 아바타의 그 결핍된 음, 경험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대상관계 이론으로 보면은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한 관계, 해결되지 못했던 미해결된 주제들을 탐색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예, 심리극에선 그런 보조자란 구성 요소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집단이고 다섯 번째는 무대인데 그 무대는 우리가 가상현실 치료에서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가상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심리학이 갖고 있는 이런 치료적인 요소들이 가상현실 치료와 정말 궁합이 쫙 잘 맞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섬세하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상현실 치료에서는 심리극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심리극에서 보는 우리의 마음, 이런 인지행동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들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자동적 사고를 알 수 있고요. 그 자동적 사고를 계속 살펴보면 그 사람의 핵심 신념과 도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도식이란 것은 경험적 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적 틀이 과거에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바타로 우리가 이 사람의 신체적 비언어적 단서를 아바타를 통해서 좀 투영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 사람의 몸에서의 긴장이나 경험된 과거의 경험들을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감정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욕구는 해소되지 않은 욕구,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있어서 내담자는 어떤 증상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그 증상들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적응해 오면서 살아왔는지를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울한 감정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불안한 감정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매일 우울한 얘기를 하면 과거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불안한 어떤 주제들이 있다면 미래와 관련된 주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사례 개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은 이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몸은 그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욕구의 좌절과 결핍은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신체적인 경험들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지만 상체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카메라만 보이는 그 각도로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이젠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추후에는 모션 캡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체적인 것들을 스캐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젠 주크버거가 얘기한 페이스북 이젠 CEO죠. 주크버거가 얘기하는 건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면 그 사람의 표정까지 스캔까지 되는 기능을 넣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 표정이 아바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까지 만약 우리가 구현이 가능하고 비언어적 단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신체적인 부분,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의 좌절들을 어느 정도 가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보고요. 마지막 마음의 영역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나와 나의 관계는 내적인 어떤 자아상이고 나와 너의 관계는 결국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현재 이 사람이 보고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내적 관계가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에서 좀 중요한 대인 관계들이 뭐 친구 관계, 또 배우자, 또 원가족 이런 매우 중요한 관계들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극의 치료적 요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희망의 고추는 말 그대로 우리 우울한 분들이 많이 보고하는 것이 무망감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상현실 치료에서 심리극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 그래도 내가 한번 다시 좀 살아볼 마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보편성, 그리고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좀 듣게 되는 정보 제공, 그리고 이타주의, 그리고 일차적 가족 집단의 교정적 체험. 이거는 이제 원가족에 대한 주제죠. 사회화 기술의 발달이나 모방 행동은 같은 의미로 좀 볼 수 있겠고, 대인관계 학습도 거의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화 기술이나 모방 행동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정화와 실존적 요인도 이 심리극의 치료적 요인으로 어빈 얄롬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행동 치료와 심리극이 통합될 수 있느냐? 네, 이 통합이 되더라고요. 제가 통합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트레드웰이라는 분께서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하셨고, 최근에 나왔어요. 2000년대, 2020년도에 처음에 이것이 나왔고, 그 전에 연구는 2016년도 무렵에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및 심리극 개입을 통합하여 내담자가 긍정적이고 성공적 경험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사고와 행동 및 대인관계 패턴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지행동 심리극의 목표는 첫 번째는 역기능적 사고 패턴과 신념에 대한 인식,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사고, 그리고 행동을 연습하고 안전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치료에서는 이런 안전한 어떤 환경, 그리고 행동적 리허설, 행동 실험, 그리고 내가 회피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좀 드러나고 있는지 신체의 노출을 아바타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행동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 태도의 변화와 카타르시스, 이게 감정적 정화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성공적 경험에 대한 참여 증가, 부정적 사고, 행동, 대인관계 패턴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구조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기, 두 번째는 행위하기, 네 번째는 나누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갈등 상황 탐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적절한 감정은 무엇인지, 적응적이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하겠죠. 보통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상담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좀 어떤 얘기를 좀 다루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A 또는 C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ABC 이론, 인지행동 치료에서 A 또는 C를 얘기하는데 A는 액티베이트 이벤트라고 촉발 사건이라고 우리가 설명하죠. 근데 이 액티베이트 이벤트는 그냥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부정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촉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C를 얘기하는데 C는 결과죠. 컨서스컨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촉발된 사건으로 일어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정서와 행동인데 사람들은 보통 이 C를 먼저 얘기하거나 또는 A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지행동 심리극에서는 그 사람의 A 또는 C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A 또는 C를 어떻게 좀 바꾸고 싶냐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지석 씨, 오늘 심리극이 끝나면, 오늘 메타버스 상담이 끝나면 좀 무엇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나면 답답한데 그 답답한 감정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상황을 본인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꿨으니까 그 C를 바꾸는 거죠. 그 B를 바꾸는 거죠. 근데 아직은 지금 이 준비 단계에서는 B까지 지금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를 바꾸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행위 단계인데 이때 하는 것이 생각 바꾸기, 감정 정화, 행동 연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적용하는 것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곡과 부정확한 해석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감정의 적절한 표현, 행동 연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ABC 기록지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역할극 기법, 그 역할 교대 기법, 거유 기법, 또 이중자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고, 이런 다양한 심리극적인 기법을 이 행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리극이 오늘 이 메타버스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건데, 일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냐, 행동 계획과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적절한 대처 훈련도 같이 논의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하면서의 소감도 같이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행동 심리극 3대 기법을 같이 배우실 건데, 롤 리버설이라고 얘기하는 역할 바꾸기 또는 역할 교대 기법, 더블이라고 얘기하는 이중 자아 기법, 그리고 거울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미러링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바꾸기는요, 그 인지행동 심리극을 할 때 보조자와 역할을 바꾸어서 그 장면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나라면 그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업이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생각을 좀 바꾸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좀 다르게 좀 변화시키게끔 확장시키고 또 내적 불균형에 대한 해소,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발성을 좀 증진시키고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발성이라는 용어가 좀 등장하게 되는데요. 심리극에서 얘기하는 모레노의 자발성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존의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는 힘, 이것을 자발성이라고 심리극에서는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기법하는 영상을 먼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걸 물어봐야죠?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좀 물어봐야죠. 요즘 좀 어떠세요? 네, 힘들어요. 아, 힘드시군요. 어떤 일이 좀 있으세요? 차를 사고 싶은데요. 아빠가 차를 안 사줘요.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렇군요. 요즘 차를 사고 싶은데 아버지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믿지 않고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번 배워보세요. 네. 당신 누구시죠? 저는 윤지 아버지예요. 윤지영. 네.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힘든 네. 삶을 사셨네요. 네. 아버님 성격이 어떠세요? 저의 성격은 좀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따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딸이에요? 막내딸이고 항상 내 옆에 있고 내가 말하는 건 지금까지 거역한 적이 없는 착한 딸입니다. 이번에 차를 사주려고 2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여러 생각이 들어서 윤지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 반항을 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막내딸이고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네. 이번 차 사는 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야, 아빠 말 잘 들어. 원래 자료대로 이제 제가 윤지 씨의 아버지 역할을 할 거예요. 윤지야, 아빠 말 들어. 싫어요. 너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잖아. 아빠는 내 말은 듣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빠 내가 설명을 해도 내 설명은 안 듣고 아빠 고집만 피우잖아요. 내 말은 듣지도 않잖아요. 아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빠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뭘 몰라? 아빠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얘기해봐. 아빠가 무조건 차 살 때 아빠가 원하는 거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데? 아빠는 아빠 맘대로 해요. 내가 언제 내가 내 맘대로 했냐? 씨가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내 맘대로 했어? 아빠 맨날 말만 들으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도 않고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왜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네 말을 안 들었어? 아빠 내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아빠 맘대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아빠가 좀 내 얘기 들어주고 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매번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결국에는 아빠 원하는 거 그냥 내가 따라준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상남자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요. 윤지 씨, 우리 아버지 만나셨는데 아버지 역할도 한번 해보고 또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해보셨거든요. 무엇을 좀 알게 되셨어요? 저는 아빠가 나를 아예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와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좀 만나보기도 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좀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예. 역할 교대 기법입니다. 자리를 바꿔왔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될까? 원리는 똑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내용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늑대 또 어디 갔어? 늑대 어디 갔어요? 빨리 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이쪽 오세요. 이쪽 앞쪽으로 오세요. 네. 앞쪽으로. 네. 자, 우리 버터 씨. 네, 우리 앞에 우리 늑대님이 지금부터 어떤 역할을 도와주실 거냐면 여기는 좀 무기력한 나예요. 알겠죠? 네, 자, 여기는 어떤 나? 네. 무기력한 나. 무기력한 나. 자, 두 분이 자리를 바꿔 앉아 보세요. 자, 두 분이 자리를 바꿔 보세요. 자, 우리 앉고. 자, 제가 그 옆으로 갈게요. 너는 누구니? 나는 무기력한 나야. 그렇구나. 너 무기력한 나구나. 아, 너는 어떨 때마다 우리 저기 앞에 있는 버터에게 자꾸 나타나? 쉴 틈 없이 일할 때? 헉, 그렇구나. 쉴 틈 없이 일할 때 나타나는구나. 음, 그렇구나. 자,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볼래? 뭐가 보여? 공이 보여. 공이 보여? 바다가 안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어, 비치볼이 있어. 빛이 보이는구나. 너는 항상 무기력한 난데 오늘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경험을 한번 해볼 거야. 음, 여기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이 역할교대 기법이 이 실제로 아바타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 아바타가 보조자라고 얘기했던 그 아바타가 있다면 또는 비느자가 있다면 그 공간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 주제 속에 등장하는 관계 주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관계 주제는 그 사람의 생각, 인지를 결국엔 탐색할 수도 있고 정서 주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블 이중자 기법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고 가장 깊숙한 마음을 밖으로 좀 드러내게끔 유도하는 심리극의 핵심적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극대화하고 비언어적 요소를 좀 언어화시키기도 하고 주인공의 태도의 진솔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감정이 좀 논박하거나 독백을 드러나게끔 하면서 주인공의 내면의 쌍둥이가 되어 숨겨진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다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이 이중자아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중자아 기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요.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최근에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또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최근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그것과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네요. 네. 어떤 사람이 떠올려지나요?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생각이 나요. 학교폭력에서 괴롭혔던
가해자 친구가 있네요. 네. 나를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바라볼게요.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되게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좀 어떤 생각도 드나요? 저 친구가 저를 계속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두려워요. 저 친구가 나를 계속 괴롭힐까봐 두렵네요. 네. 그리고 왜 나를 만만하게 보는지,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요. 지금부터 내담자가 얘기한 화나는 감정 그리고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저는 가해자요. 학교폭력 가해자네요. 네. 네.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만만해 보여요. 좀 만만하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 해볼까요? 네가 그러니까 문제야. 자, 지금부터는 먼저 화나는 감정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실까요? 넌 누구니? 화나는 감정이에요. 화나는 감정이구나. 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저 친구가 괴롭힐 때부터요. 저 친구가 괴롭힐 때부터 있었구나. 네. 여기 가운데 우리 내가 있거든? 너는 자꾸 어떤 말들을 하니? 한마디 해볼까? 난 참을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 오케이. 자, 이번엔 두려운 감정이 한번 되어볼게요. 넌 누구니? 두려운 감정이에요. 넌 두려운 감정이구나. 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저 친구가 저를 괴롭힐 때부터요. 우리 저 학교폭력 가해자 친구가 너를 괴롭힐 때부터 있었구나. 네. 저 친구가 저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요. 그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두렵구나. 네. 나에게 한마디 해주겠니? 난 무섭고 두려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가운데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이중자 기법을 통해서 각각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두 가지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탐색하고 확인했죠. 이후에 상담자가 두려움과 분노를 각각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먼저 제가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서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너무 화가 나. 정말 억울해. 참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두려움이라는 나로서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너무 무서워. 저 친구가 저렇게 조금이라도 가깝게 있으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이 딱딱하게 굳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너무 무섭고 두려워. 우리 내담자가 두려움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담자가 생각했을 때 두려움과 분노 중에 어떤 목소리가 더 익숙하게 들려오시나요? 익숙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내담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한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리극에서는 익숙했던 방식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심리극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담자에게 두려움보다는 분노라는 감정 안에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저 친구가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의기소침할 수가 없단 말이야. 두려워.
뭐가 두려워? 어떡해? 내가 할 말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무서워. 제가 날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 두려움? 무서워.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왜 제가 날 때리잖아.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야. 잘못한 거야.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저 친구가 나에게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 자체가 문제래. 문제야, 문제. 무서워. 지금부터는 제가 두려운 감정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담자는 분노라는 감정이 한번 되어보시겠어요? 난 누구죠? 난 분노해요. 저는 지금부터 상담자이지만 내담자의 두려움이라는 역할로서 이 분노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무 두려워. 난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저 친구가 날 계속 괴롭힐까봐 나 무섭고 두렵단 말이야. 뭐가 두려워? 제가 나 계속 괴롭혔잖아. 화나 죽겠단 말이야. 내가 다 잘못한 거란 말이야. 뭐가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나쁜 거야. 제가 나쁜 거라고. 저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뭐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제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잘못한 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라고. 이번에는 상담자가 내담자 역할로 들어가서 분노의 감정 안에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당당히 이야기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잘못은 제가 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너의 마음을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고 확실하게 저 친구한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맞아.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지? 싫다고 얘기해야지. 싫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내담자가 분노라는 감정 안에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담자가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상담자가 분노 또는 자기 주장이라는 감정 역할에 들어가서 금방 내담자가 했던 말을 재현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정말? 얘기해도 될까? 난 잘못한 게 없고 저 친구가 분명 잘못한 거야. 내 목소리를 내도 돼. 당당히 이야기해도 돼. 우리 내담자는 두려움과 분노라는 두 가지 감정을 통해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 안에서 자기 주장,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당당한 자기 주장이라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 친구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네가 잘못한 거야. 싫어. 나한테 이러지 마.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발견한 자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자가 내담자 역할에 들어가고 내담자는 가해자 역할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젠 이중자 기법이죠. 이중자 기법에서 같이 보이는 게 역할 교대 기법도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 각각의 기법들이 좀 통합되어 있는 모습들이 점점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석씨,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나요? 오케이, 스톱. 자,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역할을 바꿨죠? 자, 역할 바꾸기를 바로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우리 지석 씨 아버지라고 했어요. 당신 누구시죠? 지석 씨 아버지군요. 무엇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으시죠? 그렇군요. 오케이, 스톱. 자, 뭐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빈 의자를 두고 아바타가 이동해 가면서 역할 교대 또는 이중자 기법을 좀 적용했고요.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하는 하나의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견딜 수는 없어. 너무 화가 나. 네, 이렇게까지 견딜 수 없어. 너무 화가 나. 오케이. 우리 사라 친구. 마이크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다 들 건데 어떤 게 더 나에게 익숙한 걸까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결국 아바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탐색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셨는데 그 다음 기법이 이제 거울 기법이거든요. 거울 기법은 미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제 동영상과 관련된 것처럼 그 모습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극적 거울의 세계로 자신의 모습을 좀 직면하게끔 하는 건데 어떨 때 사용하냐면 주인공이 긴장하거나 위축될 때, 너무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좀 워밍업,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또 타인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좀 되지 않을 때, 또 나와 너의 입장에서 벗어나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디센터링한 거죠. 관조적인 입장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좀 보거나 좀 특정한 관계를 좀 볼 때 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삶을 좀 객관적 시선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거울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리극 기법 중 거울 기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최근 또는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기억, 상황,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만나도록 합니다. 이때 인물이 떠올릴 수 있게끔 의자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빈 의자에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나는 어떤 표정인가요? 그리고 어떤 몸짓,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내담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 어린 시절에 가족 관계 안에서의 심리적인 거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먼저 빈 의자로 서로의 관계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이제 의자가 아닌 피규어로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가족의 모습도 피규어로 표현해 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모습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모습을 조금 멀리 거리를 두고 바라봅니다. 내담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감정,
느낌이 드는지 물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울 기법의 실현 모습들을 좀 봤는데요. 이 세 가지 심리극의 기법을 보신 거예요. 이제 역할교대 기법, 이중자아 기법, 그다음 마지막 거울 기법 세 가지 기법을 좀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선생님? 보면서 메타버스의 영상도 같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그 심리극의 단점이라고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거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입을 하는 상태, 아바타에서 이입을 하는 상태 자체가 자기를 조금 벗어난 상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 상태라는 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리극의 한계점을 되게 메타버스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심리극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력을 요하는 건데, 이 아바타라는 매체 자체가 일단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무의식에 접촉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 저는 메타버스의 장점 자체가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익숙한 감정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반복적이었다면 메타버스는 시간이랄까 이런 게 조금 더 단축되지 않을까, 실제 상황에서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면서 봤어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설명을 쭉 들으셨으니까 아마 머릿속으로 아, 이런 장면에선 이런 기법을 이렇게 해야겠지. 아마 구상이 계속 되셨을 거예요. 음, 아마 제가 이제 그런 의도로 선생님이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주고 계속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원리나 기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도 음, 실제 선생님 좀 적용하실 수 있게끔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지치료의 좀 플로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아, 기존에 이제 인지치료에서 학습하셨던 게 조금 더 복습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트 이벤트 촉발 사건이 일어나면 CBT에선 두 가지로 보죠. 이제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 근데 이 내담자들은 대부분 이게 본인이 합리적 신념인지 비합리적 신념인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CBT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 교육이잖아요. 기존의 상담사들은 이론을 혼자만 갖고 있지 내담자들과 공유하지 않잖아요. 음, 하지만 CBT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도 심리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게끔 돕는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 합리적 신념이냐 비합리적 신념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합리적 신념은 자기를 좀 더 돕는 거,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유연하고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를 원하고 바란다. 뭐뭐 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합리적 신념에 포괄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합리적 신념은 자기 패배적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목적이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고 또 경직되고 당위적이고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는 머스트와 슈드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합리적 신념이냐 비합리적 신념에 따라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비합리적 신념에 따라 부적절한 정서와 적응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치료에서는 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아예 그 감정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죠. 오히려 그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감정, 건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설정 단계에서 이 CBT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담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사건을 효율적으로 좀 다룰 수 있게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우리 상담의 역할이고, 보다 건강하고 부정적인 정서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지행동 치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람은 오히려 감정이 풍부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적절한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입하는 것은 이 B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당위적 사고, 제한적 사고, 인간 비하적 사고, 낮은 인내심을 좀 바꾸는 건데, 이 당위적 사고는 반드시 뭐뭐해야만 해. 제한적 사고는 끔찍해, 큰일 났다, 완전 망했다, 끔찍하다. 인간 비하적 사고는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낮은 인내심은 정말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논박을 하게 되는데, 이 논박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과학혁명의 구조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적 패러다임을 설명하면서 이 과학자들은 본인이 어떤 주장한 논리, 이론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논박하는 방법이 이것이 인간의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논박의 기준이 설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박을 할 때는 이 5가지 기준이 들어가죠.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유연성, 파급 효과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그 사람의 신념을 본다면 합리적인 신념, 건강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모순이 없고, 또 현실성이란 것은 실제로 경험적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일치가 되고, 또 실용성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고, 또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융통성 있고 경직되지 않고, 또 이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 효과가 이 합리적 신념에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비합리적 신념, 그거에 대한 반대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논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바꾸기를 들어가게 되죠. 이제 앨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담자가 그들의 주요한 목적과 선호 쪽으로 가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는 반대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설득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이제 논박인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고 하면 논박이라고 하면 굉장히 차갑고, 상담자가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라고 보는데, 사실 그 제가 지도받았던 이제 박사 과정에서 지도받았던 교수님이 박경혜 교수님이세요. 이제 박경혜 교수님은 앨리스 선생님에게 직접 이제 CBT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경혜 교수님에게 이 CBT에 대해서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들어보면 앨리스 선생님 굉장히 유머러스하대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이 논박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있냐면 노래를 통해서도 논박하는 게 있어요. 신기하다. 예, 그래서 노래로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도 논박하고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이 논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차갑고 막 날카롭고 굉장히 뭐 사실에 근거해서 막 논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좀 새롭게 좀 생각할 수 있게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논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논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지적 효과, 정서적 효과, 행동적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방법들인데요. 선행 사건 탐색하는 거, 이건 액티베이트 이벤트죠. 이제 그 사람의 경험이나 기억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탐색합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기억, 사건을 객관적으로 좀 요약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메타버스 상담에서 좀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떤 좀 기억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건을 쭉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A에 포함이 되죠. 근데 어떤 내담자는 이 A부터 얘기하지 않고 대뜸 C부터 얘기해요. 이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부적절한 정서와 자기에게 해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나친 불안, 우울, 분노, 낮은 인내심. 선생님, 저는 정말 남편하고 사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상처나 자기에게 해로운 행동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데 이때 당위적 사고, 재앙적 사고, 인간 비하적 사고, 낮은 인내심 등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 탐색할 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역할교대 기법이나 이중자 기법을 하면 그 신념들을 조금 더 다이나믹한 방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논박을 하는데 효과성, 현실성, 논리성이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성이란 것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경험적 질문은 실제로 그런 일이 모든 사람 중에 몇 퍼센트나 일어나나요?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를 다 정말 꼴불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꼴불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의 몇 퍼센트인가요? 100%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요. 논리적이란 것은 그 생각이 정말 절대로 옳다고 지지한 논리적 증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논박을 통해서 바뀐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적절한 정서와 건설적 행동이란 것은 그러면 그 후에 논박을 통해서 나의 바뀐 생각이 어떠한 건강한 정서와 건설적 행동을 확인하게 되는지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시트를 통해서 같이 얘기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경감되도록 다루려면 심리적인 고통의 주범인 비합리적인 신념, 이 청소년들에게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면 잘 어려우니까 저는 주로 하는 거는 그냥 건강한 생각, 건강하지 않은 생각,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 도움이 되지 않은 생각 이렇게 하면 심플하게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고요. 이런 생각이 왜곡되었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논박하고 새롭고 유익한 생각, 건강한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앨리스 선생님은 인지적 재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프레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와 더불어 발생되는 정서적 불안정을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앨리스 선생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 치료에서 내담자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 비합리적인 패턴을 찾고 내담자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 상황으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REBT 인지 정서 행동 치료로 이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박경희 교수님은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지.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 치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법으로 본다면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으로 우리가 구조화해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먼저 이제 이 인지적 기법으로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 인지적 과제 주기, 내담자의 언어, 셀프톡을 변화시키기. 마이크 앤 바우민 선생님이 이제 셀프톡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것과 관련된 뭐 책이나 유인물 통해서 학습하는 거. 그리고 정서적 기법으로는 인지, 정서 심상과 역할 연기. 여기서 얘기하는 역할 연기가 롤플레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 공격 연습, 유머 활용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기법으로는 자기주장 훈련, 롤플레잉, 또 행동 제형, 그다음에 실행적인 과제물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정서적 기법과 행동적 기법을 보시면 결국에는 또 심리극이에요. 실제로 롤플레잉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롤플레잉을 할까라고 되돌아보면 결국 내담자는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연습하려면 이제 앨리스 선생님도 이제 롤플레잉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인지행동 심리극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인지적 접근 전략을 활용해서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심리극과 역학을 실제화시킬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조화된 내용이에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문제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담자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통은 내담자의 문제가 1차적 문제와 2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 문제는 표면 문제라고 우리가 흔하게 상담 장면에서는 얘기하죠. 표면적인 문제. 2차적 문제를 심층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 문제는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하고 좀 관계가 나빠졌어요. 이게 이제 1차적 문제고요. 2차적 문제는 그 친구밖에 없어요. 제가 다 왕따를 당해서. 그래서 계속 집에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 그러면 1차적 문제가 친구랑 싸웠던 주제고, 2차적 문제가 이제 내가 계속 집에서 혼자 있고 우울해지고 있는 문제가 2차적 문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초보 상담자들은 1차적 문제와 2차적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막 헤매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지행동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 주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한 증상의 빈도와 강도, 지속 기간 등을 탐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지행동 심리학적으로 메타버스에서 하려면 장면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조각으로 자기 관찰 활동을 확인하고 선행사건, 액티베이트 이벤트와 우리가 C라고 얘기하는 적절하지 않는 감정, 부정적인 행동 등을 확인해서 그때 이 사람이 겪었던 감정들과 롤 리버설, 역할 교대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문제 구분하기인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과 고통스럽게 하는 정서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좀 필요하겠는데, 처음에는 A하고 C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C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그 C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는지를 초반에 인터뷰를 통해서 구조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좀 나눠볼게요. 실제적 문제, 똑같이 호소하는 문제에도 실제적 문제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제가요 친구들하고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서적인 문제로 대인관계 불안감과 극심한 시험 불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지정서행동치료 평가에서는 실제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좀 구분해서, 실제적 문제는 현실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면의 주제를 상담자들이 많이 다룬다고 하지만 그 표면적 주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담실에 내방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 주제도 먼저 상담자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인 비합리적 사고에 의해 파생된 실제적 문제의 불편한 정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가 실제적인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서 파생된 정서적 문제를 먼저 다루거나 또는 문제 해결을 동시에 좀 다루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차적 문제와 2차적 문제를 제가 좀 구분해 놨거든요. 액티베이트 1번을 보시면 1차적 문제는 나는 게임에 빠져서 엄마에게 야단 맞았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결과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감정과 행동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행동은 뭐냐면, 엄마는 성인인 나에게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돼. 나는 그것을 절대로 참을 수 없어. 내가 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2차적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엄마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보면 성인인 내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너무 죄송하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일어난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신념은 나는 엄마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고 나는 예의 없고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로만 보면, 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핵심 신념으로만 보면 이 사람의 도식인 사랑받음, 소속,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가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도식에서 얘기하는 핵심 도식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가족에 대한 주제, 대상 관계에 대한 이해 없으면 요것만 표면적으로 다루고 끝나거든요. 그럼 주인공이 무엇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까? 사실 이 주제가 사실 더 핵심적 표면 주제에서 더 들어가는 심층적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상관계적으로 이 사람은 왜 엄마의 관계에서 이렇게 항상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엄마에게 이런 행동들을 반복할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뭔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사고로 인해서 혼자 아이를 키웠고 그리고 이 내담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남편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혼자 키워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 그러면서도 그 자기 안에 있었던 아버지가 없음에 대한 결핍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머니의 관계에서 이런 역기능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우리 대상관계적인 주제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좀 표면적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와 대상관계가 함께 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고요. 조금 한 단계 나아가면은 이제 이너차일드 주제까지 내면 아이 주제까지 접근하게 되면 더욱이 1차적 주제와 2차적 주제, 그 핵심적 주제까지 사례 개념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파악하셨다면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도 알게 됐고요. 그 문제 핵심적 요인을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가족 안에서의 주제는 이런 거가 있겠고 이런 어떤 도식 때문에 이런 역기능적인 행동들과 역기능적 비합리적 신념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서적 문제를 좀 다뤄줘야 하는데 그 정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상관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탐색하시면 매우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이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각이에요. 이제 아바타로 이제 우리가 조각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구현이 된다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석 씨,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민들과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고민하셨던 게 어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머니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엄마에게 소리치고 그러면서도 엄마에게 미안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런 느낌을 조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HMD를 꼈다면 뭐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나 뭐 주먹을 꽉 쥐고 있거나 소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듯한 조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역할 교대 기법을 써서 그 보조자 하는 아바타와 역할을 바꾸어서 내담자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되겠죠. 지석 씨 앞에 있는 조각을 좀 보고 계시네요. 저 아바타 조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화가 나고 그리고 죄책감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감정의 강도가 0에서 5 정도 몇 정도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감정의 상태를 명확하게 사건과 이 사람의 감정과 감정의 정도, 지속 정도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이벤트와 그 C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이제 감정과 역할 바꾸기 기법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서 감정 만들었잖아요. 한 5 정도 되는 엄마의 관계에서 불안했던 나. 그 역할 바꾸기를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5만큼 불안한 너구나. 너는 평상시 이럴 때 어떤 혼잣말 하니? 이건 우리가 이제 B를 보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를 보는 거죠. 그렇구나. 너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지. 그럼 네가 5만큼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하니? 이건 C를 보는 거죠. 그럼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해? 제가 주먹으로 계속 벽을 쳐요. 핸드폰을 계속 잠도 안 자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좀 몸으로 아바타로 좀 표현하도록 하고 문제의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데이터를 좀 얻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방법론인데요. 최근에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은 무엇인지 인터뷰합니다. 지석 씨 최근에 좀 어려웠던 감정이나 힘든 어떤 행동들이 있나요? 제가요, 친구들 관계에서 계속 화를 내고 그들 계속 뭔가를 던지는 행동을 해요. 바꾸고 싶은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아바타 옆에 의자를 두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야 너는 친구도 아니야 라는 목소리를 좀 듣게끔 하고, 겉으로는 봐봐 네가 얼마나 한심하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내면과 외면의 사고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들려오는 이중자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비함적 신념, 그리고 적응적이지 못한 행동과 적절하지 않는 감정이 드는지 아바타로 몸을 조각을 표현해서 그 조각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글로써 또는 말로써 내담자를 좀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자신을 좀 무가치하게 계속 보고 있다면, 친구들이 나를 무가치하게 봐요 하면 아래 문구를 읽도록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다. 결정한다. 이런 합리적 사고를 좀 촉진시키는 이런 문구들을 내담자에게 그 과정에서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인지적인 접근들이 쭉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교육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